자, 오늘은 93페이지, 네,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 부분입니다. 몽골 제국에 대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몽골 제국의 황제 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징기즈 칸, 그 다음에 오고타이, 그다음에 쿠빌라이. 자, 이 세 명의 칸의 업적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공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죠. 이들의 이제 공격을 받은 나라가 있는데, 이들의 공격을 받은 나라가 고려라든지요,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쪽, 대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공격을 받았고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 다른 형태로 국가가 존속했는데 이들의 그 존속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책 좀 보시고 다시 수업 들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할게요. 몽골이죠. 기본적으로 이 몽골이라고 하는 몽골 위치는 대충 알죠.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몽골들 애들은 유목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족끼리 모여 사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같이 하나의 몽골 국가 이렇게 애초부터 얘네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들이 이 하나의 작은 부족단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래서 요만한 부족이 있고 이만한 부족이 있고 이렇게 부족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는데 이 부족 단위의 생활을 했던 몽골을 통일을 한 이렇게 통일을 한 그런 영웅이 이 13세기 경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칭기즈 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언제 태어났는가, 출생 연도는 되게 좀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고요. 잘 모르는 거죠. 대략 1206년에 칸이 되어서 1227년까지 이 활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병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칭기즈 칸은 이렇게 조그만 부족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애를 통일할 수 있었고 또 그 통일한 몽골 제국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질 수 있었는가? 자, 그 기반을 우리가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요, 천호와 백호 제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000가구, 100가구를 기준으로 또 10가구를 기준으로 그 장을 뽑는 건데 이 제도는 전형적인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일반 부족민들을 구성하는 단위가 군사 조직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호, 백호제 나오면 이거 몽골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주변 지역의 국가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금나라 같은 유목민족 출신이었었던 금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상당히 오래 버텨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몽골 기준으로요. 남쪽으로 보면 이제 하나라가 있습니다. 서하라고도 하죠. 송나라와 관계가 있었던 하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칭기즈칸의 공격을 받아서 1227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다음 칭기즈칸이 살아있을 때 금나라에 공격을 하는데 금나라는 상당히 오래 버팁니다. 군사적 강국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칭기즈칸이 좋아했었던 상인들을 몰살시켜가지고 몽골과 전쟁을 하게 된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이제 호라짐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칭기즈칸이 서쪽으로 원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이 호라짐 국가에서 칭기즈칸이 이게 인정해준 상인들을
학살한 사건인데요. 호라즘이라는 서역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호라즘이 바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었던 아주 부강한 국가입니다. 자, 이 나라가 결국에는 몽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망한 것은 이제 1231년에 망하니까 칭기즈칸 사후인데요. 실은 그 이전에 이미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로부터 몽골인들이 상당히 너무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그 사람들 자체를 잔인하게 제거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제국을 만드는 기반을 만든 게 이제 칭기즈칸이고요. 칭기즈칸을 이어받아서 이제 나오는 간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오고타이, 우구데이라고도 하는 오고타이 칸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표현 들으면 이제 오고타이라고 불러야겠죠. 자, 이 사람은 1240년경까지 칸의 지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오고타이 때는 어떤 지역에 쳐들어갔냐면요. 기본적으로 오고타이 때는 요 하나라 밑에 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리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이제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면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배울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대리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은 대월, 베트남을 말합니다. 얘가 베트남이에요. 얘는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대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얘는 잘 싸워서 끝내 막아내죠. 막아냅니다. 전흥다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고타이 때 또 그 금나라에 쳐들어가서 결국 금나라가 이 오고타이 때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금나라 오고타이 때 금나라에 쳐들어가서 금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거죠. 1234년에 금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고타이 때 또 남송에 쳐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 밑에 송나라가 있겠죠. 이제 망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 남송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고타이 때 침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우리 고려죠. 이 당시에 우리 이제 고려였는데 이 고려를 쳐들어간 그 칸이 바로 오고타이입니다. 그래서 오고타이 때 보면은 자, 오고타이 때 또 이 아저씨가 고려에도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231년에 고려에 쳐들어와요. 첫 번째 침략이. 그래서 1270년에 고려가 이제 항복을 할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고타이가 이렇게 또 주변 지역에 대한 공략을 해 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 오고타이를 또 이어서 곧바로 이어받은 아니고 다섯 번째 칸인데요. 등장하는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쿠빌라이입니다. 자, 쿠빌라이 칸. 자, 이 쿠빌라이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나타납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애들이 원래 유목족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중국의 국가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몽골 제국 뭐 이런 식의 이름에서 개몽골 우르스 이런 이름에서 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둬야 할 게 등장을 하는데 쿠빌라이에서 기억해둬야 할 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쿠코를 나라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 원으로 바꿨다. 중국식 국가 이름이잖아요. 이제 중국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 국가가 되니까 수도도 몽골 땅에서 중국 땅으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대도로 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이죠. 자, 여기로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의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는 선조들의 그것을 이어서 역시 또 대외 원정 사업을 꾸준하게 했었던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자, 쿠빌라이가 쳐들어갔던 나라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송나라, 남송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어코 남송을 1279년에 무너뜨립니다. 자, 무너뜨리고 또 쿠빌라이 때 또 고려에 계속 쳐들어오죠. 그렇죠? 고려에도 계속 쳐들어와서 1270년에 고려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쿠빌라이예요. 자, 그리고요. 고려와 남송 사람들을 동원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어디에 쳐들어가냐면은 바다 건너 일본은 이제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몽골 애들이 설마 여기 쳐들어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고려에서 배를 만들어서 쳐들어갑니다. 이게 두 차례 쳐들어갔는데 1274년에 쳐들어가고 1281년에 중국 애들까지 동원해서 두 번째 쳐들어갑니다. 1차, 2차 침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인가요? 수능 기출에 언급이 됐었던 어마무시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기출은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쳐들어갔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 금나라는 거의 완전히 깡패 같은 국가. 사기캐이죠.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단 망해버린 나라를 좀 지어볼까요? 하나라 망했죠. 그쵸? 금나라 망했죠. 남송 망했죠. 대리 요거 망해요. 그쵸?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호라지음 얘도 이제 1231년에 망합니다. 뭐 지나가는 나라마다 다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썼으니까요. 자, 그럼 망하지 않는 나라가 보여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고려 안 망했어요. 자, 일본 안 망했습니다. 공격을 받고 망하지 않은 나라, 뭐 항복을 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망하지 않은 나라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망하지 않은 나라의 운명이 좀 다른데 첫 번째 대월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공격을 막아냈어요. 운이던 간에 실력이던 간에. 자, 첫 번째 순전히 운빨로 막아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시에 아주 탈탈 털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탈탈 털려가지고 야 이제 망했다. 실제 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일본의 막부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그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걔네가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력으로 막은 게 아니라 운으로 막은 거죠. 신이 도왔구나. 신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이 보호하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얘네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국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몽골의 일본 침략의 결과 뭐가 생겼다? 신국의식이 생겼다. 가미카제 신국의식이 생겼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실력으로 막아낸 나라가 있습니다. 실력으로 막아낸 나라는 전흥다호의 대월입니다. 자,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전흥다호. 이 사람의 활약으로 대월이 몽골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대월이 자신감 있겠죠. 우리는 실력으로 몽골을 막아냈어. 우리는 위대한 국가야.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역사를 가진 국가야. 자랑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민족의식이 성장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역사책을 썼는데,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책 이름이 대월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 나라의 문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 문자를 한자를 조금 응용해서 만든 문자인데 찐온 문자라고 불러요. 찐온 문자. 자, 이 찐온 문자가 자기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몽골을 막아낸 위대한 민족의 국가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찐온 문자로 쓰는 문학 작품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찐온 문학이라고 불러요. 자, 대월 베트남 지역은 몽골을 막아내면서 쩌능다오. 자, 이렇게 나타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두 국가와 좀 다른 길이 있는 국가가 바로 고려입니다.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어요. 완벽히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탈탈 털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탈탈 털렸네요. 하지만 강화도에 숨어서 끝까지 버텨냈죠. 자, 그래서 몽골이 야 그냥 살려는 줄게. 그냥 항복은 하시지. 그래서 그냥 항복한 나라가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살려는 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 망했죠.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대대로 몽골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됩니다. 원나라 황제의 딸이 고려의 왕과 결혼을 하니까요. 자,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고려는 황제를 칭했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제 이 야만족이라 생각했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애들한테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 우리 원래 옛날엔 좋았었는데 그때로 가고 싶어. 그쵸? 그때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가 좋았는데 옛날 이야기를 막 찾아내기 시작하고 옛날에 중요한 영웅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책들을 쓰는데 그 책이 이제 삼국유사예요. 이 삼국유사에는 막 기이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게 막 쓰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좋았어. 뭐 이런 거. 다음에 제왕웅이 여기에 또 옛날에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된 게 누구냐면요. 단군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단군은 원래 평양 유역, 대동강 유역에서 믿어졌었던 토착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고려, 우리 민족 전체의 시조로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단군이 우리의 시조라고 하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살펴보면은 이 세 나라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살펴봐야 되냐? 이 세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살펴봐야 되냐? 바로 민족 의식이죠. 그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우리 민족, 그죠? 이 민족 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과 세 나라의 이야기는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몽골은 이렇게 주변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 어떻게 이 넓은 땅을 지배했는가라고 하는 몽골의 지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 이름 원으로 바꿨죠. 원의 지배 정책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교과서에 되게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우리 세계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땡땡 무슨 행성이라고 하는 지방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지방 제도라기보단 특정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를 하나 중국 원나라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다루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은 이 행성이라고 하는 기관에 가서 해당 지역에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해당 지역이 고려라든지 아니면 변방의 국가라고 하면은 이 다루가치가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정치에 간섭해서 원나라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역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는 사방팔방의 민족 국가들을 다 지배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국가가 됩니다. 자, 그 다양한 민족을 서열을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서열을 나눠서 맨 꼭대기에는 당연히 이 몽골인들이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몽골인들은 피라미드 서열 구조의 꼭대기를 차지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군사 업무, 군대를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했고요. 그거 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색이 있는 눈목자예요. 눈이 색이 있다는 거죠.
까만색 말고 사선색. 그러니까 뭐 서양 애들, 서역 애들이겠죠. 색목인들을 중용했습니다. 자, 얘네들한테 국가 재정이라든지 돈 쓰는 문제, 행정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맡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넘버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항했던 애들이에요. 몽골에 저항했던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한인이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뭐 여진족 애들, 금나라, 뭐 고려 애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북쪽 지역에 그 중국의 남송 이외에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천대받았던 애들은 남쪽의 사람들, 남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남송 지역의 사람들로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차별적 정책을 펼쳤다. 차별적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요거예요. 요거 대월, 고려, 일본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럼 이런 것을 뭐라고 정리하냐? 이렇게 정리한다. 민족의식이 성장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핵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